총 4회로 마련된 이 역사 강좌가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는 제 첫 번째로서 조선 왕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양반과 노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로 15세기부터 16세기를 거쳐서 17세기 전반까지가 그 대상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17세기 후반부터 한 18세기 말까지 또는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한 1930년대까지, 1820, 30년까지도 좋겠습니다. 요 기간 줄여서 18세기라 합시다. 17세기 후반을 포함해서 말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18세기라고 하겠는데요. 그 28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소농과 재분배. 근데 오늘 나눠드린 그 발표문에는 시장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소농과 재분배, 경제. 요 세 가지가 이 시대의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 시대 경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정립을 하면서 하나의 구조를 이룬 것이다. 그 이전에는 없던, 그리고 19세기 들어오면 해체되는 이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세 가지 경제적 범주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1시간 10분에 걸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 하면은 벌써 영국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시대입니다. 아담 스미스를 모르고는 오늘날 영국을 이해할 수 없죠. 영국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전 세계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8세기는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18세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의 18세기는 분명하지 않죠. 여러분의 영국사에 대해서는, 세계사에 대해서는 꽤 아는 편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어떻고, 제레미 벤담이 어떻고, 18세기, 칸트가 어떻고, 헤겔이 어떻고, 좀 딥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인들이요, 그대들에게 있어서 그대들의 18세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리고 그 18세기는 오늘날 우리하고 어떻게 관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직도 대답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18세기는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적 시간대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른다. 따라서 우리도 현실도 잘 모른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일부분이다 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갖고 이 시대를 봐주시면은 오히려 이해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러한 탐구, 투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요, 쌀값의 그 변동입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최초로 쌀값이 동전으로 표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들쑥날쑥 움직이고 수요 공급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소위 쌀의 시장이 성립한 것은 18세기부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8세기 들어와서 농촌의 시장이 성립했습니다. 농촌의 시장이 성립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쌀값이 시장이 열릴 때마다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쌀값은 누가 정합니까? 아무도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농민들과 어떤 자유거래 과정에서 그렇게 성립하는 것이죠. 소위 아담 스미스적인 표현에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쌀값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양반들은 일기를 다 썼어요. 일기를 썼습니다. 현재 양반의 일기 가운데서 쌀값이 기록 나오는 최초의 일기는 경상도 고성 저 바닷가 고성에 있는 구상덕이란 사람의 일기에서 최초로 그 쌀값에 관한 정보가 발견이 됩니다. 이 양반은 쌀값뿐만 아니고 보리값, 포값, 그다음에 뭐 소금값, 뭐 고기값, 뭐 한 대여섯 종류를 매우 5일마다 자기 일기에 적습니다. 쭉 적는다 이 말이죠. 쭉 적습니다. 저는 쌀값만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개 양반가의 일기뿐만 아니라 농촌에 가면은 마을마다 계를 했습니다. 계를 할 때도 계를 하면 이제 계답이 있죠. 그 계답에서 나오는 소출을 팔아서 그 동전을 바꾸어 가지고 그 동전을 갖고 동네의 공용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답의 소출을 장에가 나가 팔면은 그 기록이 있죠. 계에는 유사가 있습니다. 그 유사가 장에 가서 얼마 팔았다 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기록을 남기고 봄, 가을로 개 모임이 있으면은 유사가 그걸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유사가 그 여사의 말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마을마다 계를 하는데 쌀값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또 18세기부터예요. 18세기부터. 그래서 저와 제 제자들이 지방에 다니면서 그런 기록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아가지고 경상도에 가면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전라도 영암에 가면은 월출산이 있죠. 그 밑에 어느 마을에 문씨들이 살고 있는데 이 문씨는 1744년부터 지금까지 뭐 한 300년 가까이 됩니까? 그 기록을 쭉 이어오고 있어요.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년까지만 여기. 근데 좀 더 올라가면 경상도로 가면은 옥산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옥산서원이라는 데서도 서원답을 관리하면서 동전이 필요하니까 쌀값을 기록한 장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산서원에 가면은 서원의 수입과 지출부가 있는데 그걸 조사해도 쌀값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쌀값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겼다는 의미에서 우리 조상은 그래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명 수준이 높은 그러한 조상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쭉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 날카로운 첨탑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생산 충격이 그만큼 주기적으로 3년 내지 7년에 걸쳐서 3년 소환, 7년 대한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3년의 작은 흉년, 7년의 큰 흉년이 한 번씩 드는데 그때마다 날카로운 첩답을 그리면서 쌀값이 이제 이렇게 변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8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일정 수준에서 어떤 정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변동을 했지만 원상태로 돌아오는 어떤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나름대로 단기적으로는 큰 요동을 쳤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제 장기적인 인플레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다. 저는 오늘 요 시간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쌀값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주변의 장에, 농촌 장시에서 5일마다 이렇게 거래되는 어떤 그 가격을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가 제가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도 공주에 가면은 그 이유태라는 17세기 말 18세기 초를 살았던 양반이 있는데요. 이 양반이 죽을 때 자기 자손들에게 남긴 유훈을 보면은 유언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 이웃의 정훈이라 해서 유명한데요. 자식들에게 가정경제를 어떻게 꾸려나가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인데, 고리대는 하지 말아요. 집안에 여유 곡식이 있다고 해서 고리대를 하는 것은 반가의 체면에 누가 된다 말이죠. 사람들이 궁하니까 급할 때는 뭐 쌀이나 돈을 구가지만은 갚을 때는 이자가 30, 40%, 40%, 50% 되는데 분하잖아요. 자기가 빌릴 때 궁할 때는 생각 안 하고 갚을 때 되면은 욕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고리대를 하는 것은 위험해요. 위험하다. 정치적 격동기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리대를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 대신에 여윳돈이나 여유곡식이 있으면은 가을에 출하를 하지 말고 봄까지 기다렸다가 출하를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가을이 되면 쌀값이 폭락하죠. 누구나 다 이렇게 장시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제학에서는 계절 변동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계절 변동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쌀이 워낙 풍족하게 생산되고 또 저장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연중 쌀값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생존 경제이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나면 누구나 다 시장에 내놔요. 그러면 쌀값이 폭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쯤 지나면은 3, 4월이 되면은 또 보릿고개가 닥칩니다. 그때는 온 천하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허덕하는 그런 시절에 쌀값이 또 튀어오릅니다. 그 차이가 40%, 60%가 돼요. 보통 40%고 많을 때는 60%다. 그래서 가을에 쌀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좀 사뒀다가 여유가 있으면은 쌀을 사뒀다가 봄에 쌀값이 튀어오를 때 갖다 팔면은 가만히 앉아서 40%, 60%를 얻으니까 그것이 고리대나 똑같은 효과인데도 사람들한테 인심은 잃지는 않는다. 그렇죠? 쌀값이 내려갈 때 쌀을 사주니까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약간 막을 수가 있고, 쌀값이 막 올라갈 때 사주니까, 또 팔아주니까 쌀값이 또 약간 진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은 이득으로 보면서 또 사회적으로 덕이 되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양반가들이 왜 일기에다가 쌀을 적었느냐,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쭉 적어놔야 언제 쌀값이 제일 안 내려갈 때고 언제 쌀값이 제일 올라갈 때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경제의 어떤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쌀값의 변동을 아는 것은 이미 거기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일기에다가 물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양반가의 일기를 보면은 대체로 물가가 쭉 나오는 이유가 이 가정경제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란 것은 이미 더 이상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러나 기민하게 원활하게 잘 대응하면은 욕 안 먹고도 큰 돈을 버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18세기가 되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지배적이지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부차적인 범주이긴 하지만은 시장 경제와 접촉을 하기 시작했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시장 경제가 체제적으로 성립을 할 때 거기에 누구나 대응을 하면서 더구나 선구적으로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기업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마련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가 되면은 벌써 모든 사람이 쌀, 포목, 보리, 기타 여러 가지 그 생활 자료에 대한 어떤 긴밀한 관심을 가질 정도로 시장 경제가 총 경제에서 한 20% 정도, 30% 많이 잡아서 30%는 못 됩니다만은 한 20% 정도 수준으로 시장 경제가 성립을 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쌀값이 나오니까 그 쌀값의 베리에이션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쌀값이 해마다 각 지역에서 제가 경주, 고성, 영암, 상주 이런 지역에서 쌀값을 변동을 다 이렇게 고성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구상덕이라는 그 양반가의 일기에서 나온 것이고 경주라는 것은 옥산서원의 수입 지칠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암이라는 것은 문시가의 계기록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주에도 권씨 양반가의 일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물가를 쭉 같은 해 같은 달 물가가 그 다음 달이나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변동했는가 그 변동치가 어떻게 서로 콜릴레이트 되는가를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그 쌀값 변동치의 상관계수가 확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지역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 같은 경상도 내에서 경주와 상주가 낮아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이 아주 검정실서는. 근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들 뿐만 아니라 상관계수가 매우 낮은 것은 같은 경상도인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암과는 이렇게 높은데 왜 이러냐. 얘는 배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얘는 육지와 육지로는 역시 그 교통수단이 운송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 관계가 없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강과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 이 남부 지역은 꽤나 높은 수준으로 배로 이동하는 선상들의 활발한 상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그래서 18세기 전반에는 우리 한국인들은 남부 지방에 가나 다른 지방은 정보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수집한다고 수집한 정보는 전부 경상도 전라도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 오래된 양반가나 양반 촌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이 발달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시장이 17세기 없던 시장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논쟁거리입니다. 저도 거기서 제가 이것은 옳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지금 많은 논쟁을 하면서 또 파헤쳐봐야 되는데 저는 그 원인이 뭐냐 말이죠. 원인이 뭐냐, 내부적인 원인이냐 외부적인 원인이냐 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농업 생산력이 발달해서 이렇게 시장이 발달했느냐,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그 무역이 발달해서 시장이 이렇게 발달했느냐, 두 가지 큰 선택지를 놓고 우리가 서로 이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는데, 제 지금 입장은 제가 드린 노트에도 그렇게 쓰였습니다만은 무역이다 말이죠. 17세기 후반에 1660년경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해외 시장이 조선을 찾아왔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나라에 있어서 무역이 열리면 그 나라 경제가 발전을 하고 무역이 닫히면 그 나라 경제가 쇠퇴한다는 인류사에서 오래된 상식, 그 진리를 우리는 이 17세기, 18세기 조선 경제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노트 첫 부분에는 대항해 시대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청의 여진족들이 20만에 달하는 팔기군들이 그냥 산해관을 돌파를 한 다음에 명나라 100만 대군을 깼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장악했어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명청교체라, 화이변태라 해서 그죠. 오랑캐가 중화를 집어삼킨 변태, 이상한 어떤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명청교체의 화이변태가 1927년부터 36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명나라의 남은 세력들이, 남은 황족들과 정성공이라는 해양 세력, 해적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건 운동을 벌리면서 대만에 들어가서 농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명왕조의 부활 운동을 이제 벌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들은 해양 세력이 아니니까 그 대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 없어요. 몇 차례 정복을 시도를 했지만은 이 정성공 자체가 원래 해적 세력들이니까 그 좀처럼 점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희제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냐 하면은 천계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저 바다 속에 있는 저 해적 출신들의 저 무리들을 고사를 시키기 위해서 명청나라 전체 해안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그 해안가에 살지 못하게 하고 해안 안쪽으로 이 뭐 10리인가 20리 안쪽으로 들어가게 살게 합니다. 청의 황제가 얼마나 무지막지한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청계령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바다를 비웁니다. 연안을 탁 비웁니다. 그래서 해적들이랑 해양 세력이란 건 육지와 거래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아예 거래를 하지를 못하도록 그냥 바다를 완전히 이제 비워버립니다. 그걸 천계령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바다의 자유항행을 금지합니다. 자유항행을 금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년 동안 대만을 포위를 해서 결국은 1684년에 정성공 세력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강희제는 그때 비로소 명나라를 최종적으로 해체시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에 배가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없게 되니까 중국과 일본과의 그 무역이 불가능해졌어요. 무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세계 제2의 은상국이에요.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도 좀 시대가 앞선 이유는 일본에 은이 많았습니다. 일본이 세계 제2의 남미가 제1의 은상국이라면 일본이 제2의 은상국입니다. 그 일본은 그 풍부한 은을 갖고 중국의 비단을 구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가 딱 막히니까 조선이 유력한 중개무역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이 어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죠? 쭉 서해안을 따라와서 동네까지 옵니다. 이거는 강희제가 금한 자유항행의 그 대상이 되지도 않는 것이죠. 연안 항해니까. 그래서 동네에 와가지고 그죠? 동네의 외관에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는 말하자면 대마도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루트가 수지 맞는 중개무역, 일본의 은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의 비단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러한 그 시장이 갑자기 조선 왕조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 다시로라는 여류 여성학자가 대마도의 종가 문서, 대마도를 지배한 그 영주들을 종시인데요. 그 종시가의 문서를 샅샅이 뒤지고 연구한 결과 그 한일 근대 무역사라는 아주 두터운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비로소 밝혀진 사실이에요. 1660년부터 1720년 사이에 연간 한 20톤 정도의 은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중국의 비단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중간에 중개를 하는 조선 상인들이 그 절반 이상을 이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연간 10톤 이상의 은이 조선에 떨어졌다. 그게 한 60년 지속됐다고 보세요. 한 600톤 가까이 되는 은이 조선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다시로 선생의 그 연구의 성과에 기초해가지고 갑자기 조선 왕조의 시장이 나타나고 농촌의 장이 막 열리고 그다음에 물가가 막 이렇게 변동하는 거 사람들이 물가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행동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바로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서 일본과 중국의 중개무역의 그 기회, 그 천우신조의 기회를 누려서 대량의 은을 약 한 정확하게 좀 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몇백 톤의 은이 조선 반도에 떨어지는 큰 어떤 시장이 열렸다. 그렇죠?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 슬라이드는 그 동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지역에 설치된 일본의 외관의 이야기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한 20, 30년간 두절됐다가 다시 양국의 국교가 다시 회복이 될 때 그 부산 초량에 그 외관이 설치됐습니다. 사방 한 2km 정도 되는 이거 외관이 설치되고 이 외관 안에는 일본인들이 한 500명 정도 상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관 밖에서 동네 상인들하고 조선 상인들하고 닷새 만에 한 번씩 장이 열렸어요. 바로 그 장을 향해서 어주의 상인들이 중국의 실크를 싣고 벽사를 싣고 연안을 따라와서 여기서 일본 상인들에게 실크를 팔고 또 일본은 그걸 또 언어로 그걸 결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들어간 벽사가 일본 전체 그 실크 시장의 한 60%의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했고 그 시장의 규모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교육보다도 몇 배나 더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로 선생이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역이 빈사의 지경, 양반 노비 관계로 찌들어서 그리고 외란과 호란을 만나가지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는 조선 왕조를 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200년은 더 버틸 수 있는 값진 자양분을 조선 왕조에 선사를 했다 하는 것이 다시로 선생의 주장이자 제가 그것을 좀 더 번안해서 왜 18세기 시장이 나타나느냐? 바로 그 무역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조선 왕조는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선 왕조가 언을 확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서 구리를 일본 또 구리가 많아요. 일본에 구리를 수입해서 동전을 제작합니다. 동전을 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아는 상평통보 숙종 때 이 상평통보가 발전. 이게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농촌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나중에 이 일제가 이거를 수거를 했는데 다 수거를 못하고 어떤 집에서는 그냥 이거를 혹시라도 쓸 데가 있게 싶어가지고 집집마다 좀 남겨두기도 해서 어린애들이 이거 상평통보 갖고 이렇게 한지를 말아서 제기차기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상평통보가 보급된 게 1680년부터입니다. 왜 1680년부터 조선 왕조가 동전을 보급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때 와서 왜 성공을 하느냐? 일본서 동을 풍부하게 수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전이 보급이 되고 하니까 농촌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 동전이라는 게 거래수단이죠. 거래수단이 종전에는 쌀, 포복, 소, 이런 현물화폐였는데 현물화폐보다도 훨씬 더 분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성이 강하고, 말하자면 유통성이 강한 어떤 화폐가 나오니까 이 농촌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농촌의 장시가 대체로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에 걸려서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5일장, 우리가 흔히 5일장이라 하는데 5일장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그 장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반드시 5일장은 아니었고 한 달에 2번 열리거나 열흘에 한 번 열리거나 이러다가 이 18세기 말부터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 이 장시가 이렇게 나옵니다. 1950년대 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6.25 전쟁 때 육군 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신 제가 이름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만 그분이 촬영한 일종의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인데요. 내가 이거 신문에 난 걸 뭣도 모르고 막 사용하기 다니다가 그분 아들한테 소송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로얄티를 100만 원 주고 이 사진을 제가 샀습니다. 샀는데 어쨌든 이 정겨운 사진입니다. 우리 시골에 지금부터 6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 아낙네들이 머리에 이고 남정네들은 저 지게를 쥐고 이렇게 해서 장에 대체로 6km 걸어가면 장에 하나 있고 그 반경 6km 안에 인구가 한 2만 정도 삽니다. 그 2만 내지 15,000 되는 인구가 요 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 가정경제의 약 한 25% 내지 30%를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구입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시장 살림을 했다는 거. 이런 것이 1770년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한 1070개의 장씨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건 장씨는 계속 19세기 들어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기니까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서 계속 증가해서 1970년대까지 장씨는 증가해요. 이 전기시는. 한국에서만큼 이 농촌 전기시가 5일마다 열리는 전기시가 꾸준하게 1970년대까지 확장된 것은 대단히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례적인 현상인데 왜 장씨가 그렇게 장기간 생명력을 갖고 장기간 존속하고 오히려 번영을 했는가? 그것도 수수께끼예요. 아직 학자들은 충분히 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지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1970년대까지 완강하게 존속하면서 발전했던 농촌 장씨가 18세기 초,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간들의 경제 생활에 있어서는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러한 하나의 경제 부분으로서 그것이 성립한 것이 18세기 경제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인구가 증가해요. 시장이라는 것은 교환의 가능성을 보정을 하는 것이죠. 시장이 없을 때는 사람들은 무엇을, 이건 교환이 될지 말지 모르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교환의 전제로서는 시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담 스미스의 그 위대한 통찰력이에요. 시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면 뭘 팔 수 있다. 교환의 가능성이 전제되니까 생산을 분업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분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가게 되죠. 총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분적이나마 시장 생산을 시장에서 교환을 전제로 한 생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총생산이 늘고 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7세기 비해서 18세기 중엽, 18세기 말이 정점인데요. 인구가 증대하니까, 인구가 얼마나 증대했느냐. 요거는 경상도 상주목 단동면이라는 데인데, 낙동강을 타고 배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 이 단동면이에요. 유명한 그 주막이 있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만은, 그 지역에 조선왕조의 토지대장이 남아있어요. 그 토지대장을 양안이라 그러는데, 그걸 보고, 1634년과 1720년을 비교하면은 총 소유자가 467에서 681로 증가하는 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도 282결에서 277결로 변함이 없거나 약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은 그 토지가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잖아요. 국토의 7, 80%가 산이고, 산 꼴짝꼴짝이 개간의 농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농지는 이미 15세기에 다 개간되어 있어요. 개간의 가능성은 더 별로 없는 것입니다. 20세기가 되었어야 대규모 연안 간척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 면적이 늡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미 15세기에 다 개간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는데 경제 면적은 동일하다. 동일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 이제 일결이라는 것은 여기 저 노트에 썼습니다. 1결은 한 2 내지 3 정도 됩니다. 2 내지 3 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1결은 100부예요. 그러니까 500부 하면 5결 돼가서 한 10정보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10정보 이상 되는 토지 소유자의 그 숫자가 1 변함이 없지만은 2결에서 5결, 그러니까 4정보에서 10정보 되는 사람은 22에서 8로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1결에서 2결, 한 2정보 내지 4정보 갖고 있는 사람은 73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다소간에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고 아주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 0에서 25부니까 한 0.5 헥타르 정도 되는 그러한 정도, 한 1,500평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한 10마지기 정도 돼요. 12락 정도 되는 아주 영세한 소농들이 이렇게 광범위 정대한다. 정대합니다. 왜? 인구가 정대하고 토지는 정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속은 분할 상속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상속제는 분할 상속제예요. 분할 상속제입니다.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그 형제들에게 뭐 재산을 다 골고루 나누지만 조금씩 다 나눠주는 그런 그 분할 상속제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경지는 고정되어 있는데 인구는 증가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광범위 정대하고 아주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들. 그래서 이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15, 16세기에는 양반가들이 노비가 한 200구, 800구씩 가졌고, 그 다음에 토지도 2,000두락씩, 3,000두락씩 가고 있는 큰 부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18, 9세기가 되면은 큰 부자가 없어집니다. 경상도 지방이나 충청도 지방에서 큰 부자라 하더라도 종갓집이라 하더라도 15, 16세기에 비한다면 규모가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종갓집이라 하면 제위답 정도 중심으로 해서 한 2, 300두락 정도 가지면은 농촌에서 그래도 가장 잘 사는 그런 정도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세한 열마지기 10두락, 20두락, 20두락만 가지면 벌써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한 10두락 정도, 한 0.5 헥타르 정도 되는 어떤 그러한 조그마한 토지에 목숨을 메고 사는 그런 소농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경제체제로 이행을 한다, 맞죠?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그 토지대장을 말씀드렸는데, 토지대장뿐만 아니고, 요거는 경작 규모, 그죠? 토지를 토지 소유하고 토지 경작은 다르죠. 토지 소유가, 적으면은, 그 대신에 집안에 노동력이 많으면은 나무 집으로부터 소작지를 빌릴 수가 있죠. 빌릴 수가 있습니다. 토지는 많이 있는 노동력이 적으면은 소작지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작지를 고려한 경작지와 소유 규모는 서로 상이한데, 그래서 경작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두락입니다. 두락인가, 분가. 하여튼, 상대적으로 상청농 숫자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아주, 노트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만, 아주 소규모, 10두락 전후에 0.5 헥타르 전후에 소빈농들이 그 프로테지가 이거는 비율입니다. 비율이 이렇게 요 상청농이 차지하고 있는 경지 비율이 50%에서 10% 이하로 줄어들고 소빈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지 비율이 25%에서 75%까지 증가한다. 아주 소규모 경작농들이 이렇게 쭉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토지를 갖는 소농들이 농민들의 일반적인 존재 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소농의 사회가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조사한 건데, 여러 지방에 있어서 토지 경작의 규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쭉 제가 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전부 한 12개의 케이스가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농민이 100명이다 하면은 상청 10%니까 위에서부터 10명, 200명이라 하면은 위에서부터 20명, 그 상청 10%의 농가가 전체 경지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쭉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대농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이들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전부 소규모 농민들에게, 이렇게 소빈농들에게 그 토지가 경작되기 시작. 따라서 소규모 경작의 소농들이 점점 일반화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우리 학계에서는 어떤 학설이 있었느냐 하면은 김용섭 교수의 유명한 분홍설이 있었습니다. 경영형 분홍설. 지금도 국사책에 보면은 그 설이 마치 통설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연세대학에 계시는 분이, 우리나라 농업도 영국의 농업처럼 자본주의적 분홍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본가적 대차지농이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국의 자본주의적 농업이 발전할 때 보면은 요맨이라든가 젠트리를 중심으로 한 자본가적 대차지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0헥탈, 200헥탈, 심지어는 1000헥탈까지도 대규모 농장을 에이커를 농장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농업 노동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노동자를 고용한 대농장주들이, 자본가적 농업 경영가들이 영국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그와 같은 자본가적 대차지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고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게 1964년인가 했는데, 그때 학계가 막 그 주장을 손뼉을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와, 우리 역사도 그냥 조금만 더 쓰면 자본주의로 될 만한 역사였는데, 제국주의가 일찍 침입 들어오는 통에 그 자본주의 맹하의 씨가고만 발표해버렸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조선경제사를 연구하게 된 게 과연 그런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규장각에 들어가가지고, 김용섭 교수는 어느 단면을 봤어요. 1720년에 1720년 한 단면을 보니까 이런 대규모 경작하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야, 이것이다. 이거 자본가적 차지농이다. 캐피탈리스트 파마들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증명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봐야지 말이지. 어떤 한 단면에 있어서, 어떤 크로스 섹션에 있어서 대규모 경작하는 농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본가적 차지농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규장각에 들어가가지고 한 지방, 한 마을 것으로서 시간을 달리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12개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 18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니까 모든 사례에서 예외가 없이, 한두 개, 단기적으로는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상청농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어요.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는 경기는 작고 인구는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 상청농의 토지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영국처럼 이 양극 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가 되고 있다. 소농 표준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 위대하신 선생님께서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전통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공격을 받으면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학자가 근데 이분은 대응을 안 해요. 평생 대응을 안 하고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자들은 또 우리 선생님 학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사이 교과서 논쟁도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한테는 그런 지적 전통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소규모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광범하게 번영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도 중국도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수존농업, 동아시아 농업에 있어서는 다 공통된 현상이에요. 중국도 보니까 15세기 명나라 초에서 19세기 말 청나라 말기까지 인구는 무려 몇 배나 증가했는데 경제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평균 경작 규모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이걸 가지고 일본의 하야미 아키라라는 사람이 유명한 근로혁명서를, 요거는 조금 좀 이야기가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럽과 아시아의 농업은 가는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가는 길이 달랐다. 아시아의 농업은 논농사예요. 논농사는 넓고 크게 경작해서는 망합니다. 망하고 좁고 작게 경작해서 정밀하게 제초노동을 하고, 제초노동을 해서 김매기를 2분 할 때, 김매기를 3분 할 때, 김매기를 4분 할 때, 잡초 제거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들을수록 고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작은 토지에 많은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고생산성, 고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시아의 농업 발전의 기본적인 코스입니다. 그걸 가지고 Industrious Revolution, 그죠? 그래서 이 발전 경로가 이게 아시아의 경로라면은, 노동과 자본이 있다면은 노동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레이버 인텐시브한 노동 집약적인 어떤 그런 발전의 코스,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하야미는 근로혁명이다. 그러나 유럽에는 노동력이 부족하죠. 미래 쌀에 비해서 인구 부양력이 한 4,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쌀이란 게 그만큼 그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에요. 작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항상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 절감적인, 그래서 자본을 사용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그러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쪽으로, 산업혁명 쪽으로 나아갔다면은 일본과 중국은 인더스트리어스한 근로혁명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18세기 일본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인간들의 키는 더 작아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소가 돼가지고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일본의 농촌에서는 18세기가 되면 소나 말이 없어져요. 소나 말이 없어지고 인간이 괭이를 들고 땅을 팝니다. 소나 말이 쟁기질 하는 것보다도 괭이질이 땅을 더 깊숙하게 팔 수가 있어요. 쟁기를 갖고 이렇게 땅을 갈면은 아무리 많이 갈아봤자 10cm 이상을 못 갈아요. 좀 깊게 갈자고 15cm 정도로 쟁기를 꽉 눌러서 갈다가는 소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괭이질을 하면은 20cm까지도 흙을 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나 말이 없어지고 인간이 괭이를 잡은 인간이 소가 되어가지고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은 올라가지만 너무나 고된 노동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신체는 더 왜소해져요. 이 이제 18세기 일본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바로 그러한 고강도의 근로를 감당하는, 그러면서도 고생산성을 추구하는 어떤 아시아 농업의 발전, 그걸 가지고 하야미는 근로혁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로혁명이라고 그랬고, 이 근로혁명, 중국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로혁명의 코스를 통해서 아시아의 농업은 유럽의 자본주의적 농업은 아시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 자본주의적 농업 성립은 전부 가족농업이죠. 요새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족농업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시아의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뒤늦게 한국에서 알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인더스트리어스 레볼루션의 형태로 농업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18세기 제가 한국 건축사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사진인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그 18세기적인 어떤 근로혁명을 통해서 일반화되는 한 0.5헥탈 내지 1헥탈 전후에 아주 소규모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이러한 농민들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건 역사의 정체가 아니라 아시아 나름의 발전의 경로였다. 그죠? 아시아적 생태 자연 조건에 규정된 아시아적 발전의 형태였고 그 발전의 형태에 준해서 우리 한국도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소농들의 살았던 집이에요. 집인데 요거는 제가 왜 소개하느냐 하면은 이게 1790년에 세워진 실물이에요. 실물. 그죠? 그 한국 건축사 책을 보니까 우연하게 이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좀 현장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하여튼 건축사 하시는 분들이 현재 남아있는 알려진 가장 오래된 초가집이다. 자, 이렇게. 또 우연하게 경남 고성군입니다. 이 배찬일 씨 가옥인데 1790년경에 세워졌다고 해서 지금 그래서 건축사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집을 이렇게 싹 여기에 본 집입니다. 집은 이 부엌방이 있고 큰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 뭔지 아시죠? 이 반지하식 부엌입니다. 여기서 이제 치사와 난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이제 안채가 되는 것이죠. 이 바깥채에 이제 아랫방이 있고 여기는 봉당이라 해서 그냥 이렇게 뭐 탯돌 같은 게 이제 있고 여기 새죽솥을 끓이고요. 디딜방아 있고 헛간이 있고 헛간이 옆에 또 변소가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고 텃밭이 있고 이게 돌 대체로 이런 규모의 그러니까 두 칸 합해서 세 칸짜리 집이죠. 세 칸. 이런 정도의 초막에서 초가 3칸에서 요 초가 3칸은 요 지방은 산골이라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산은 하나의 규모를 갖는 한 0.5헥탈 내지 1헥탈 정도를 경작을 하는 소농들 그리고 토지에 붙어가지고 소처럼 일을 하고 그래서 고생산성을 추구해서 좁은 토지에서 가정경제가 꾸리될 수 있는 최대한의 소출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동을 하는 그러한 인간 유형들이 이러한 그 주거 공간에서 생겨났습니다. 다 여러분들 정주 할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어느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제가 제 농촌에 있는 초등학교 동기생들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새죽소출 제가 이 새죽소치에서 이제 여기 헛간에 있는 소의 소죽을 끓이는데 큰 가마솥이 있습니다. 이 이제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여기에 이제 물을 데펴가지고 온 식구가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는데 이 새죽솥에다가 물을 데펴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려고 다 막 서로 이렇게 한 줄을 서면은 다 앞에서 소 냄새가 났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만 제 친구 가운데는 새죽솥에 대해서 그런 집안의 가정경제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규모 살림살이를 갖는 소농들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는 집안에서 나오는 게 외양간에서 소나 돼지의 분뇨에다가 이제 짚을 섞어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저장한 태굽이라 그럽니다. 태굽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인간들이 방출하는 분뇨에다가 아까 변소 있죠. 이 변소란 것은 그냥 요사이 화장실의 개념이 아니고 저기다가 분해를 생산하는 하나의 공장과 같은 것이에요. 똥과 오줌을 누고 나서는 반드시 그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를 덮어가지고 버물러가지고 섞어서
그것을 한쪽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정경제 룰이 그렇게 그래서 똥오줌 하나하나가 가정경제를 재생산하는 어떤 에너지의 순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애들 누는 오줌, 어린이 누는 똥까지 합쳐가지고 또는 돼지나 또 소가 생산하는 똥오줌까지 합쳐가지고 모두가 정밀하게 관리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가정경제 내에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확보를 해야 작은 토지로부터 소위 특히 밭에다가 2년 3작식이라 해서 제 노트에 자세하게 썼습니다만은 보리도 심고 조도 심고 그다음에 보리조 콩도 심고요. 2년에 3번 농사를 합니다. 2년 3작식 윤작법이 발전하는데 이 2년 3작식 윤작법은 당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고수준의 집약농법이에요. 이 고수준의 집약농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료 확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위해서 남이 버리면 내가 줍는다. 작은 비용으로 이득을 본다. 잠깐의 수고로 오래 편하다. 법을 엄하게 영을 무섭게 한다. 남이 버리면 내가 줍는다. 길거리를 다니다가 남들이 엉터리 같은 주의 깊지 않은 농부가 소똥을 버리고 갔다. 그럼 가서 잽싸게 주스라 이러는데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말이지 소똥을 말똥을 주스라. 사람이 다니는 곳에 오줌통을 작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본다. 오줌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오줌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오줌을 넣을 거 아니냐.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집안의 비료를 관리하는 어떤 행동 규칙이 발달합니다. 이 수원의 우하영이라는 농학자가 있는데요.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한 소쿠리에 밥을 요구할지언정 기꺼이 주라. 그러나 한 종발의 재를 요구할 때는 절대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남긴 어떤 농서에 나오는 겁니다. 남한테 한 소쿠리의 밥은 줄지언정 한 종발의 재를 줘서는 안 된다. 그만큼 에너지 관리가 중요한 어떤 그런 조그만 토지에 소규모 가족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 행동 원리를 지금 발달시키는가. 제가 이 18, 19세기 농서에서 본 이런 이야기들, 우리 경제사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정주영 씨 자서전을 읽다가 깜짝 놀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이 정주영 씨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집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살림에 형제는 6이나 되었고 합니다. 노동할 수 있는 육체와 부지런함밖에 없는 아버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1915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32세였는데 아버지는 농사철에 농사일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고 농사철이 없는 겨울에도 손 놓고 앉아 쉬는 법이 없었다. 다른 사람이야 술 먹고 놀거나 말거나 아버님은 묵묵히 일만 하셨다. 겨울에는 벌어진 돌밭을 개간하고 밭을 평생 일만 하는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나서는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6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토지에 온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이 필사적으로 소가 되어서 노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 비단 정주영 씨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모든 가정에서 정주영 씨 어머니는 어떻게 했느냐. 그 옛날에는 밭농사의 인분이 어떤 그림이었다.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나 남의 집에 마시를 갔다가도 돼지 오줌통을 차면서 정신없이 놀다가도 대소변이 마르면 반드시 자기 집으로 가서 볼일을 봐 중요한 걸음에 보태곤 했다. 할아버지 서당에 이제 이분 정주영 씨의 할아버지가 훈장님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당에
서당에 한문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용변이 보고 싶으면 공부 중간에도 걸음에 보태기 위해서 제가 그럼 자기 집으로 내달라 가서 거기서 소변을 보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동네 아니니까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게 귀찮은 아이는 아무데나 그냥 버리곤 했는데 그 걸음이 아까웠던 어머니는 어느 날 콩을 볶아 들고 나와서 아들에게 지금부터 서당 옆에 놓아준 오줌통에 소변을 보는 사람에게 콩을 주겠다. 이래서 그 오줌을 또 모읍니다. 이 서유구가 이야기한 이게 소비 대덕, 작은 투자를 해서 큰 이물을 얻는다. 이 바로 이런 행동이에요. 서당에 가 있는 애들도 소변이 물으면 집으로 쫓아간다. 안 하면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매를 맞아요. 아까 보면은 영을 엄하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영을 엄하게 세운다. 너 이놈 막 아까운 비료를 어디다가 흘리고 다니는 거냐 하면서 회초리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 원리가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온 가족이 행동 원리를 통일해서 이 가정 경제를 꾸려 나가기 위한 그 모습들, 이런 자료들을 모으면 꽤나 돼요. 꽤나 됩니다. 이 정주영씨뿐만 아니고, 이 정주영씨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정주영씨라는 하나의 인간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밖에 모르는 근로혁명으로 충분히 단련된 아버지로부터의 그 유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식구 전체가 하나의 가정경제라는 것도 일종의 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 가장이 말이지 뭐 노름이나 하고 말이죠. 술이나 먹고 이러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존 경제이기 때문에 아차 하면은 그냥 한번 빛에 그 장리에 덫에 걸리면은 그 집안은 망합니다. 얼마 안 해서 일가가 보따리를 살고 그냥 유랑생활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존의 벼랑에서 온 식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소처럼 일하면서 그리고 최대한의 그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식구가 이렇게 행동을 통일시키는 이와 같은 그 가장의 지휘하에서 하나의 가정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성장 환경과 배경 그 위에서 정주영 씨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다. 정주영 씨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 모두가 대부분이 이러한 소농경제의 무서운 단련을 받고 그 생존의 벼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대한 어떤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노비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노비제가 해체되기 시작. 15, 16세기에 조선 농촌 사회의 인구의 40%나 차지했던 노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노비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 이 소농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 가족 근로혁명의 행동 원리에 기초한 하나의 소농 경제가 발달하기 때문에 따라서 노비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우선 아까 인구가 정대하기 시작했죠. 상업 경제가 발달하고 총생산이 정대하고 그래서 인구가 정대하겠다. 인구가 정대하기 시작하니까 노비 인구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어요. 하락했습니다. 노비를 거느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비보다는 머슴이 좋다. 그렇죠? 머슴이란 거는 연간 고용 계약이죠. 연간 계약. 연간 세경 얼마. 뭐 벼 한 섬, 두 섬, 세 섬, 뭐 보리 두 섬, 뭐 이런 식으로 상머슴 되면 보리 다섯 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인간 자체를 소유하는 것보다도 단기 내지 장기 고용 계약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노비들도 이제는 도망을 쳐서 일가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소농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형성되니까 시장도 생기고 그다음에 소규모 토지에서 어떤 농업 생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농법도 발달하게 되고 하니까 노비들이 도망도 많이 가고 관리할 수도 없고 하니까 노비제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해체되기 시작해서 요거는 울산부 농소면인데요. 18세기 초에 인구의 30%가 노비였습니다. 30%. 연두색이 노비인데요.
요게 16세기로, 17세기나 16세기로 올라가면 이게 40%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18세기 초에 1729년에 30%나 되던 노비 인구가 하다가 1827년 되면 10%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노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정도로 줄어듭니다. 지방마다 달라요. 경상도 진해 지방에는 한 3%, 4%까지 내려가는 걸 보여요. 대구 지방은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쪽으로 다른 지방에서는 어떤지 지금 통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전체적 감을 잡아서 19세기 말이 되면은 인구의 한 10% 정도가 노비로 남고 노비 인구가 줄어들다. 그러면 그 전체 인구의 한 40%나 되던 게 어떻게 10% 줄어들었느냐? 그는 다시 말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자립적 소농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일가 창립을 통해서 소농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여건이 시장의 성립과 더불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의 그 노비 정책도 바뀝니다. 이 바로 이게 영조라는 어떤 그 훌륭한 임금이 있어서 그런데요. 영조는 노비들의 인권을 지지를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양인과 천인이 상민과 노비가 결혼하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 하는 이 종천법을 폐지를 하고 종량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영조죠. 영조 자신이 궁중에 자기 아버지 숙종이 궁중에 무술이 그 비하고 비슷한 여자하고 교습해서 생산한 게 영조예요. 영조 자신이 그런 자기 그 혈통에 좀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임금이 되자마자 그냥 노비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비들을 함부로 때린 종로에 말이죠. 그 양반가의 아녀자들이 노비를 함부로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여자들 불러내서 태형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긴 했지만은 그만큼 그 노비의 사적 린치를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여자비에 대해서 공을 걷는 것, 이거는 여자 몸에 대한 공은 천하에 없다. 그래서 그 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부터 공을 받느냐? 그래서 여비로부터의 공은 천하에 없다 하면서 그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멀리 사는 노비가 도망을 갔을 때 쫓아가서 잡아오는 그 추노 행위도 금지를 하거나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조라는 임금이 노비제 해체에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영조 연간에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왕조의 임금 가운데는 영조가 제일 훌륭한 임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이라는 사람은 노비제를 만든 사람이라 그러죠. 만든 사람인데 세종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임금이 영조예요. 영조. 그렇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정치적 환경도 변하고 또 실학이라는 조선 성리학의 발전 형태에서 노비제를 비판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노비제 비판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호, 이익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안 나타났어요. 끝내 그런 사람은 조선 왕조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비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사역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다 같은 하늘의 적자고 임금님이 백성인데 그래서 성호 선생은 길을 가다가 자기 노의 묘를 보고 거기에 제주를 술을 올리면서 노비의 신세의 그 고달픔에 대해서 동감하는 그런 시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천하의 악법이다 하는 이러한 실학자들의 언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노비제가 이렇게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해체되기 시작해가지고 18세기, 19세기까지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지만은 15, 6세기, 17세기 전반까지 비한다면은 사실상 크게 해체되고 그 대신에 소농자립이라고 할 만한 어떤 큰 변화가 생겨났는데 그 변화의 기점은 농촌시장의 발달, 그리고 농촌시장의 발달을 가능케 했던 중일 중개무역 천해의
어떤 그 시장, 무역 환경이 생겨나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시장의 발전이 있었다. 무역의 발전이 있었고, 농촌 시장의 발전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총생산이 증가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노비제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요소 조건들이 성립을 했고, 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 경작이 발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좁은 토지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고소득을 추구하는 소농의 행동 원리가 발달했고, 그러한 소농의 행동 원리에 기초한 조선적인 근로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게 이제 그런데 이 소농과 시장만으로는 경제 통합이 달성되지가 않습니다. 달성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조선 왕조는 저장제도, 재분배 시스템을 발전시켰어요. 요거는 전라도 남원에 전라도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 고을에 이런 그림들이 다 있는데, 요거는 화가가 정성스럽게 그려서 가장 아름다운 그 지도예요. 그래서 지도라기보다도 막 그림 지도인데, 이 남원의 서북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만은, 여기 동그란 데가 이제 면이에요. 면이 여러 개 있고, 면을 잇는 이렇게 도로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흐르고 합니다. 하는데, 면마다 사창이라 해가지고, 사창이라 해서 창고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3, 4천 개 면이 있었는데, 면마다 창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3개 면 중에 하나의 장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장시가 어디 있냐 하면은, 여기 장시예요. 여기. 그래서 요 3개 마을은, 요 면은 요 장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과 더불어 마을마다, 면마다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창고에 조선 왕조는 곡식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곡이라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한 1000만 석이 됐습니다. 영조 말년이 되면은, 1000만 석이 됐어요. 1000만 석이 돼가지고 그 중에 600만 석을 전 한 150만 농가 후에 봄에 이 호당 4석씩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하고 가을에 10분의 1을 거둬들여서 그리고 전 농가의 그 고리들을 금지했습니다. 영조라는 임금이 고리들을 금지를 하고, 국가가 농량과 종자를 봄에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10분의 1은 그거는 고리대도 아닙니다. 당시 고리대는 40%까지 올라가는데 10분의 1을 건다는 거는 일종의 저장의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적 균등주의, 저는 그것을 균안이라 그러는데요. 논어에 보면은 백성의 살림을 균하게, 고르게 하고, 백성의 살림을 안정되게 하고, 균안. 이 균과 안이야말로 성리학의 최고의 정치 이념입니다. 그것은 균을 이룬다. 그게 왕정의 최고의 목표죠. 그 왕정의 최고의 목표인 성균을 이루는 조선 왕조의 경제 시스템이 영조 때 숙종과 영종 이 두 임금이 아주 훌륭한 임금이에요. 이 두 임금에 의해서 이러한 창고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시장과 소농 경제, 시장이 전체 한 20%, 소농이 전체의 한 6, 70%, 나머지 한 10%, 20%는 국가의 재분배 경제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게 흉년에 아까 3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흉년이 된다 그러죠. 이 흉년 때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종의 농업 사회주의적인 그런 국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는 시장을 부분적인 범주로 하고 소농이라는 자연 경제를 지배적인 범주로 하면서 최고 수준에 있어서는 국가적 재분배 경제가 성립을 해가지고 전체 균형을 달성하는 일종의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자족적인 그러한 일종의 농본주의적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성립한 이래 한 300~400년이 지나서 18세기가 되어서 조선 왕조는 나름의 그럴듯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국가의 역사, 한 6, 7세기부터 국가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국가의 역사 1200년의 최후의 정점이었습니다. 정점이었고, 소위 영정시들의 18세기의 안정과 번영은 이 토대 위에서 가능을 했습니다. 가능을 했는데, 시장, 노농, 국가적 재분배, 요 세 개가 하나의 나름대로 볼만한 시스템을 건설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19세기 들어오면 해체가 돼요. 해체가 되면서 우리의 고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18세기적 소농경제, 소농사회를 통해서 단련된 한국인들의 모습, 그 근로혁명을 통과해온 그 훈련된 어떤 가정경제의 규범, 세계적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겁니다. 한국인들이 만약에 18세기에 이와 같은 어떤 근로혁명적인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20세기 경제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정시 같은 사람, 이병철 같은 사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사람만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 하나하나가 다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가는 어떤 그러한 어떤 능력과 솜씨를 발휘하는 사람들일진데, 그것의 역사적 어떤 근원은, 그 훈련의 도가니는 18세기에 형성되었다. 이게 제가 18세기를 보는 제 나름의 그 관점입니다. 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